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2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살면서 힘든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이야 없으면 어떠냐, 몸 건강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옛날 이야기하며 웃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거든요. 그 덕에 지금은 몇 번의 큰 고비도 잘 넘기고 조금 살만해졌죠. 그런데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던데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부부로 살아왔는데도 이제서야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멍청한 건지 남편이 잘 속이고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10살 무렵에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금슬 좋은 부부라서 그랬는지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거든요. 화원을 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간 사이 함께 배달을 나가셨는데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아빠 차랑 정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딱히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양가 친인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도 저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 남의 자식을 데려가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안 해요. 다만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얼굴색을 바꾼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 도움을 받으려고 자주 찾던 친척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더라고요. 늘 저를 웃는 모습으로 반기시던 그분들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알았죠. 부모가 없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요. 장례식이 끝나도록 제 거치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친가 식구들은 외가 식구들한테 저를 떠밀었고 외가에서는 성도 다른 애를 왜 우리가 키워야 하냐고 결사 반대를 했죠. 그런 와중에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외삼촌이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엄마와 배다른 형제인 외삼촌이었죠. 당시 외삼촌은 고작 20대 중반에 불과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지였죠. 저희 부모님의 부고도 뒤늦게야 전이 듣고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달려왔던 외삼촌은 저를 맞지 않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유독 혼자 슬픈 표정이었어요. 외삼촌은 제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게 싫었는지 양손으로 제 귀를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죠. 걱정들 마세요. 정민이는 제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애 앞에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삼촌은 저를 끌어안고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 근처 벤치로 가서 저를 내려주었죠. 정민아, 안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다 잊어. 정민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버젓이 삼촌이 있는데 왜 혼자야? 앞으로는 삼촌이랑 둘이 살자. 삼촌이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줘. 그럼 되는 거야. 거짓말. 삼촌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땐 나 버릴 거잖아. 큰아빠가 그랬어.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우냐고. 삼촌도 그럴 거잖아. 아니야. 삼촌은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삼촌은 평생 정민이랑 살 거야. 못 믿겠어? 그럼 손도장이라도 찍어줄까? 삼촌은 제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어 흔들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도장까지 찍는 흉내를 냈어요. 자, 이제 됐지? 정민아, 사실은 삼촌도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 너도 알잖아. 외할머니랑 이모들이 다들 나 싫어하는 거. 그나마 유일하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너희 엄마였는데 이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정민이가 내 편 좀 해줘라.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고. 삼촌은 고작 10살밖에 안 된 조카 앞에서 눈높이를 맞추려 무릎까지 꿇고는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촌의 그날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슬픈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는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린 조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하시던 농원을 다시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죠. 그런데 외삼촌의 이런 모습이 친척들 눈에는 안 좋게 보였나 봐요. 툭 하면 큰아빠랑 큰엄마가 저희 농원에 내려와 외삼촌과 싸우고 가셨거든요. 이봐요 사돈, 따지고 보면 사돈도 아니지. 배다른 형제라서 그쪽 집안에서도 취급도 안 해주는 처지니까. 암튼 그쪽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 농원 절대 그쪽 손에 들어갈 일 없습니다. 내 동생이 이걸 어떻게 키운 건지 알기나 해요.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어린 정민이 생각해서 손 안 대는 걸 왜 엄한 놈이 달려들어 빼먹으려고 난리야. 암튼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농원 맡아서 관리할 테니까 여기 일에 손 떼고 나가요. 뭐 그쪽이 정민이를 키우겠다면 그건 안 말리겠어요. 대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쪽 살던 대로 데려가서 키우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집이랑 농원은 정민이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는데 살던 곳까지 떠나는 건 애 정서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해요. 큰아버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집이랑 농원은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묶어둘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정민이 큰아버님이 정민이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안심하실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 되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였지만 큰아빠는 선뜻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아빠한테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을 한 데다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적 후견인 얘기가 나오자 버럭 화를 내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저희 집 재산을 노린 건 큰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모들도 달려들었고 심지어 외할머니와 이모까지 달려들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외삼촌한테 매질까지 했어요. 니 깎게 뭐라고 내 딸 재산 뺏어먹으려고 여기서 기웃대는 거냐? 니 놈이 이런다고 집이랑 농원이 니 손에 들어갈 상 싶냐? 하는 꼴이 꼭 죽은 지혜미를 닮아서 남의 걸 탐할 줄이나 알지? 큰어머니, 저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됐다. 내가 네 검은 속을 모를 줄 아냐? 네 애비 죽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나랑 내 딸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다 이젠 부모 잃은 조카 등까지 처먹으려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죽어라 이놈아. 보다 못한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외삼촌을 때리는 할머니를 막아섰어요. 그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봐온 외삼촌은 외할머니보다 훨씬 좋은 사람 같아서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도 나 안 맞겠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혹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세요? 난 할머니도 싫고 이모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악을 쓰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약상자를 꺼내 외삼촌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삼촌은 바보야? 왜 가만히 매를 맞고 있어? 그럼 어떡해. 큰어머니가 나한테 화가 나셔서 그런걸. 아우, 그럼 요령껏 피해야지. 10살밖에 안 된 조카가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겠어? 삼촌이 날 키우는 건지 내가 삼촌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잖아. 제 말에 삼촌은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내가 조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조카가 날 키워주는 것 같긴 하네. 그런데 정민아, 삼촌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정민이 네가 자라서 집이랑 농원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 큰아빠랑 고모, 외할머니랑 이모한테서 너랑 집 농원까지 지켜낼 거거든. 우리 정민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삼촌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지.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외삼촌은 제 후견인이 되었어요. 삼촌이 후견인이 된 이상 그 누구도 우리 집 일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죠. 삼촌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큰 편이라서 동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심지어 거래처 손님들한테도요.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삼촌은 왜 장가를 안 간다니? 좋다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될 텐데
이런 말들이었어요. 어릴 땐 그런 말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가치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나 때문에 삼촌이 결혼도 않고 사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했죠. 삼촌, 제발 장가 좀 가라. 동네 아줌마들이 나 붙들고 삼촌 언제 장가 가냐고 묻는단 말이야. 할 일도 없네. 남이서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뭔 상관이래. 괜한 소리에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독거노인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설마 나한테 부양받고 살 생각은 아니지? 그런 거라면 난 사양이야. 난 멋진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살 거거든. 그러니까 삼촌도 얼른 짝 찾아서 결혼해. 총각 귀신 되기 싫으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외삼촌의 결혼을 가장 두려워했던 건 저였어요. 외삼촌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지금처럼 저를 돌봐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런 제 걱정 탓이었는지 외삼촌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한 번 사귄 적이 없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첫 연애를 경험한 후에야 외삼촌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외삼촌의 결혼을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건 외삼촌이 아닌 저였어요. 경기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2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은 안성 출신이지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신혼집은 서울에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10살 이후 삼촌과는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외삼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외삼촌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게 미안해서 추억이라도 남기고픈 생각에 준비한 여행이었죠. 저를 키우는 동안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변변히 갖지 못했던 삼촌이기에 이 여행이 삼촌한테는 16년 만에 바깥 나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들떠 보이더라고요. 3박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외삼촌은 그간 미뤄두었던 제 부모님 유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는 집과 농원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으셨죠. 그냥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난 앞으로 서울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삼촌이 관리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관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앞으로는 너랑 최서방이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나는 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농원 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다. 정읍에 사는 친구놈이 자꾸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해서 말이야. 삼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삼촌 없이 내가 무슨 수로 농원을 관리해요. 그리고 아직 그이한테 말 안 했어요. 그이는 농장이랑 집이 삼촌 건 줄 안다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말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집도 농원도 삼촌이 맡아주세요. 한참 동안 실랑이 끝에 결국 외삼촌은 제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집이랑 농원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외삼촌과 함께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집과 농원은 삼촌과 나의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간 농원이 어려웠을 때 외삼촌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집과 농원의 소유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부모님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죠. 태어나서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안성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서울 생활이 낯설기만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둔 데다 근처에 사는 친구 하나 없었으니까요.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라서 신혼 초부터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이듬해 저는 딸을 낳았는데 남들은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적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아이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심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싸는 것까지 저한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새삼 외삼촌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마치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4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조카를 위해 그런 고난을 자처한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엔 자주 외삼촌을 뵈러 안성에 내려가곤 했었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그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통화로나 안부를 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뜸하게 되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안부 인사차 전화를 하면 외삼촌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곤 했을 정도로요. 그러다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참에 내 사업을 해볼까 하고. 자기도 알잖아. 나 영업 실력 좋은 거. 근데 죽어라 계약 따내면 뭐해? 회사에 몇십억, 몇백억짜리 계약을 따줘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꼴랑 인센티브 몇 푼뿐인걸. 그래서 말인데 자기 외삼촌한테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나 회사 나오면 내 쪽으로 거래처 옮겨주겠다는 데가 꽤 많아서 절대 실패할 일 없거든. 여보, 우리 예림이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영업직 회사원인 것보다는 어엿한 업체 사장인 게 낫지 않겠어? 당신 뜻은 잘 알겠는데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해? 자기 나이에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거부터 걱정이야. 정 안 되면 안성 내려가서 농원 일이나 하지 뭐. 모르긴 해도 자기 외삼촌도 좋아하실걸? 그러니까 나 믿고 한 번만 밀어주라. 응?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안정적인 직장 나와서 앞날도 보장되지 않는 도박을 하겠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게다가 애까지 있는 처지에 말이죠. 그래서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사근사근 하신 게 말 안 해도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신 지 10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제 남편 사업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능력이 되면 내 돈으로 밀어주고 싶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니들 결혼 앞두고 궁합 보러 갔을 때 거기서도 그러더라. 우리 애가 사업을 하면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런 걸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저러고 남의 회사에서 재주 썩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아가,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마. 네 외삼촌한테 말해서 네 남편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그래. 내 아들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잖니? 우리 애 돈 잘 벌면 너랑 예림이가 좋지 내가 좋니? 한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나를 들들 볶는 바람에 결국 저는 외삼촌한테 이 얘기를 전했고 얼마 뒤 외삼촌은 제 통장으로 3억을 보내주셨어요. 저 결혼할 때도 신혼집 준비하는데 1억이나 보태주셨던 터라 너무 미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3억으로는 좀 빠듯한데 자기 외삼촌이 보기보다 통이 좀 작은 사람인가 보다. 창업자금인데 3억은 좀 그렇지 않나? 구멍가게 차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싫으면 내놔. 기껏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뭐? 3억이 적어?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생각을 해봐. 요즘 세상에 누가 담보 하나 없이 3억이나 빌려주겠어? 어림도 없지. 우리 삼촌이나 되니까 그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거라고. 근데 자기 말이 좀 이상하다. 말끝마다 빌려준 거라니 외삼촌이 내 사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었어? 사실 외삼촌은 갚으라는 말 없이 보내주신 돈이었지만 공짜 돈이라고 하면 남편이 쉽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선에서 빌려준 돈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갚아야지. 차영증도 써서 삼촌한테 보내야 돼. 그럼 돈 3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 당연히 갚아야지. 나도 갚으려고 생각했었어. 남편은 차용증을 쓰는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거짓말을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공짜 돈이라고 쉽게 봤던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회사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꼬꾸라졌어요. 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남편이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직원들 월급에 사무실 임대료로 돈만 까먹고는
결국 회사 문은 닫게 되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 1억 3천은 일단 외삼촌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나머지는 차차 갚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취업이 쉬울 리 없잖아요. 운 좋게 들어간 곳도 연봉이 신입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적이 저조하자 몇 개월도 안 돼서 쫓겨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전세 보증금도 다 까먹고 생활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더는 버틸 희망조차 없어진 그때 외삼촌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안성으로 가자. 가서 농원이라고 살면 너희 세 식구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니? 최서방, 기운 차리게. 자네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쩌나? 처자식을 생각해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림이도 학교에 들어갈 텐데 아빠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집에서 술독에 빠져있으면 어떡해? 일어나게 어서. 삼촌은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던 저희 식구를 데리고 안성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농원 일을 가르치셨죠. 사업이 망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달아 업무 실적을 핑계로 쫓겨났던 남편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삼촌 옆에서 농원 일을 배우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을 땐 식당 일도 하고 팥줄 일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저 역시 외삼촌 덕분에 육아와 살림만 챙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 딸이 10살이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그 나이였죠. 그런데 하필 그때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집에 찾아왔지 뭐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큰아빠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정민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더도 말고 딱 1억만 빌려줘. 오죽하면 내가 조카인 날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냐?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못 드려요. 저 결혼한다고 연락드렸을 때 큰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영 끊고 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돈 필요해지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세요? 그땐 내가 어리석었다.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건 없잖니. 가족이요? 큰아빠는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으시나 보네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저 고아원에 보낼 생각부터 하셨어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20년이 훨씬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궁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찾아온 큰아빠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큰아빠의 존재조차 몰랐던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꽤 놀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제게 앙심을 품은 큰아빠가 제 남편을 몰래 불러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거죠. 여보, 이 집이랑 농원 당신 거라는 게 사실이야? 자기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맞냐고. 말 못하는 거 보니 맞구나. 이야, 난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외삼촌한테 괜히 미안해 했잖아.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라는 사람 자기 엄마랑 배다른 형제라며? 집에서도 내쳐진 사람이라던데. 그럼 자기랑 조카 삼촌도 아닌 거잖아. 안 그래? 아니, 그렇게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한테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재산을 맡겼던 거야?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외삼촌 맞아. 나 10살 때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나 키워준 내 삼촌 맞다고. 큰아버지 말씀은 좀 다르던데 자기 혹시 외삼촌이란 사람한테 생각을 주입당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고. 이야, 이거 까딱했다간 엉뚱한 사람한테 전 재산 뺏길 뻔했잖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제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좀처럼 믿으려들지 않았죠. 그저 머릿속에는 온통 돈뿐이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외삼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치 주인집 아들이 종놈 대하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일도 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직여서 일하기보다는 남한테 지시하면서 관리자 노릇만 하려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 농땡이를 부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외삼촌이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대들고 나선 거였죠. 보자니까 너무하시네. 내가 내 농원에서 부리는 사람 명령까지 따라야 합니까? 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내 아내가 진짜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는 거. 저희 장모님이랑 배다른 형제라면서요. 집에서도 내쳐졌으면 남남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삼촌은. 그리고 앞으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 농원이랑 집 내 아내 거잖아요.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억울하면 짐 싸서 나가세요.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외삼촌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상황이 그 지경인데도 저한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다가 얼마 뒤 지방에 있는 친구분 농장일 도와주시러 가신다고 나가셔선 연락이 끊어졌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진 외삼촌 때문에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냈지만 외삼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저지른 짓을 까맣게 모른 채 남편한테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3년쯤 지났을까요? 웬 낯선 중년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자신을 외삼촌의 오랜 지인이라고 밝힌 그분은 저희 외삼촌이 암이 재발해서 외딴 곳에서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삼촌이 계신 곳의 주소를 적어주고 가셨죠. 제가 남편한테 당장 가보자고 했더니 글쎄, 그럴 거 뭐 있어. 그렇게 죽는다면 그것도 그 사람 운명인 거야. 그리고 그 지경이 되도록 병원에서 이렇다 할 치료도 하지 않았던 거면 가망 없는 거야. 이런 마당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돈 쓸 필요 있겠어? 그냥 당신도 마음 정리해. 따지고 보면 자기랑 별 사이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별 사이가 아니라니. 에이, 나도 다 알아. 자기 큰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 사람 장모님의 배다른 형제라며. 외조부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밖에서 살았다던데. 그럼 남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삼촌은. 암튼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모른 척해. 그동안 자기 부모님 유산 관리한답시고 해먹은 돈도 꽤 될 테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거 없어. 그 순간 내 남편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돈에 환장한 괴물 같더라고요. 그 사람? 당신한테는 고아인 날, 이날 이때까지 키워주고 보살펴준 우리 외삼촌이 그 사람이야? 사람 참 무섭다. 우리 삼촌 돈 받아가며 회사 차리고 회사 망한 뒤에는 굶어 죽을 판인 거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준 은인을 그깟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다니. 당신 내가 아는 내 남편 맞아? 어쩜 사람이 이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삼촌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안 가겠다면 좋아, 나 혼자 갈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우리 삼촌 살려야겠으니까 나 말리지 마. 서운한 마음에 혼자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정신에 어떻게 그 산골까지 가겠냐면서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남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가 없이는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이기는 척 남편 차에 올랐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산골이었어요. 삼촌이 지내고 있는 곳은 말이 집이지 다 쓰러져가는 토굴 같은 곳이었어요. 뼈만 앙상한 채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삼촌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보, 차에 시동 좀 걸어. 근처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서 링거라도 놔드려야겠어. 이 사람이 미쳤어? 놔두면 죽을 사람을 뭐하러 돈 들여가며 살려. 그냥 둬. 이것도 다 이 사람 팔자야.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너는 그놈의 돈 타령이냐? 그리고 지금 네가 먹고 쓰는 그 돈이 네 거니? 내 돈이야.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넌 상관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돈이 좋으면 네 손으로 벌어서 써. 난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우리 삼촌 살릴 거니까. 넌 네 갈 길 가라고. 대신 나갈 땐 네 몸만 들고 나가. 내 돈으로 산 거 하나라도 들고 나갔다간 절대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 저 차도 두고 가. 저거 우리 삼촌이 산 차잖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야, 이 미친년아. 넌 네 남편보다 그놈의 반쪽짜리 삼촌이 중요하냐?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부부가 이혼할 때는 한쪽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거야. 집이면 농원까지 전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뭘 알고나 까불어.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모르는 건 너지. 집이랑 농원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확인은 제대로 해봤니? 우리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애초에 삼촌한테 다 넘겼다고. 우리 부모님 유산은 그동안 다 쓰고 사라진 지 오래야. 네가 툭하면 내 친정에서 끌어다 쓴 돈들, 그게 우리 부모님 유산이었다고. 그러니까 너랑 나 이혼해도 네가 챙겨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단 얘기야. 그뿐이니? 네가 우리 삼촌한테 빌려 쓰고 안 갚은 1억 7천 이혼할 때 그것도 확실히 해결해 주길 바래. 안 그러면 소송인 거 알지? 내 할 말 끝났으니까 당장 차키 내려놓고 여기서 나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자기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어떻게든 제게 달라붙어 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을 내쫓은 저는 119에 전화해 외삼촌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외삼촌을 저희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켰죠. 아무도 나를 걷어두지 않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외삼촌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뒤 조금씩 체력을 회복한 외삼촌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큰 차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약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힘든 외삼촌은 식사를 거부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외삼촌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기어이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곤 했죠. 삼촌, 나 진짜 고아 만들기 싫으면 삼촌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병도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요. 살아서 삼촌 인생 다 바쳐서 키운 이 조카한테 효도도 받고 조카 손녀딸 자라는 모습도 보시라고요. 삼촌, 제발 날 위해서 살아줘요. 네? 조카의 눈물의 삼촌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토하고 먹기를 반복하면서도 식사를 거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농원도 둘러보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항암 치료도 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지셨죠. 이제는 이혼녀가 된 저는 다행히 양육권을 얻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삼촌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딸아이와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고요. 갈라설 때 빤스 한 장까지 탈탈 털리고 나간 남편은 여전히 저희 집과 농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딸아이와 만날 때마다 우리 부부의 재결합을 종용할 정도로요.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미 그 시꺼먼 속을 알아버렸는데 그런 인간이랑 미쳤다고 재결합을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양육비도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현재로서는 농원 일에 삼촌 간병, 집안일과 애 뒷바라지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그래도 삼촌이 제 곁에서 오래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